입니다. 자, 이제 현금 수지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현금 수지 측정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화폐 시간 가치보다는 현금 수지 측정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한 2배 정도로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그 계산 문제에서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그 단원별로 지금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 처음에 수요 공급 단원에서 계산 문제는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거, 몇 배로 수요자 수가 늘어나면 할 때 계산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쉬운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탄력성도 경우에 따라 나누어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일단 문제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탄력성을 줘서 수요량 변화율을 거꾸로 묻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 탄력성을 묻는 문제, 탄력성은 이렇게 묻는 문제는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면 더할 나위 없이 쉽죠. 문제에서 퍼센트를 다 알려줘 버렸으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탄력성 나오니까. 다만 그게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을 알려줬으면 그때는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빌라 수요량 변화율을 알려줬으면 그때는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고, 소득 변화율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나오면은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소득 탄력성에서는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고, 양수면 정상제고, 음수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에서 양수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대체제고, 음수면 보완제고,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은 문제는 내가 직접 퍼센트를 계산해야 되죠. 이 퍼센트를 계산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패스하고, 근데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퍼센트 계산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최초값 기준으로 물을 수도 있고 중간값 기준으로 물을 수 있어요. 퍼센트를 물을 때. 그럼 중간값 기준으로 물으면 중간값을 분모로 해서 계산하면 되고, 퍼센트를 최초값 기준으로 물으면은 최초값을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럼 됐잖아요. 이게 탄력성 계산 문제 전부 다예요.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거꾸로 탄력성을 알려주고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2가지예요. 그 크기는 곱셈을 한다 그랬어요. 곱셈. 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이고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 변화의 그 율의 크기는 0.5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크기는 곱하기 하면 되는 거고, 그럼 5%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가격 변하는 거는 항상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가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에서는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지 않습니까? 또는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나 열등제죠. 그러니까 곱할 때는 일단 이 크기를 결정할 때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여기까지가 해결이 다 되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탄력성 계산 문제 2개 빼놓고는 다 풀 수 있어요. 그 2개가 뭔가 하면은 변화율을 안 알려주고요, 수량을 알려주고요, 퍼센트를 바꾼 후에 다시 이쪽 퍼센트를 바꾼 후에 마지막에 수량 변화를 계산해야 되는 거. 이게 좀 제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는
수량 변화율을 묻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소득 변화율을 묻거나 다른 변화율을 물으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그거 빼고는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까지 그 어려운 거 빼고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매뉴얼을 이제 내가 기억할 수 있느냐. 다음에 시장론으로 가면은 정보가치 계산이 있고요. 요거는 좀 중요도는 낮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기변동론으로 가면은 거미집 모형의 수탄수 공탄발 하는 거 있었죠. 이게 기울기로 나오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되 수탄수 공탄발의 부등호 방향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기울기를 주지 않고 직접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 이건 난이도가 높아요.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정책론으로 가면은 임대료 규제 계산이에요. 임대료 규제 계산은 뭐예요? 대입을 한 후에 수요량 공급량 계산해서 수요량이 더 크면 초과 수요 얼마, 공급량이 더 크면 아무 효과 없다.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 넘어온 거예요. 그럼 투자론 넘어와서는 지렛대 효과, 지난주에 했는 거 감당이 안 되면은 패스.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 어려우면 이렇게 T자 그려서 했잖아요. T자 그려서 총 투자액, 저당 투자액, 지분 투자액, 총 자본 수익과 이자와 지분 수익.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하면은 지분 수익률이 계산되고, 총 투자액분의 총 자본 수익하면은 총 자본 수익률이 계산되고,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물으면 그 두 개 차이를 대답해 주면 되는 거고, 매뉴얼이 생각 안 나면 패스. 이게 그 각각의 경우에 이제 매뉴얼이 생각이 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위험과 수익의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쉽잖아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이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이든 할만하잖아요. 그럼 된 거고, 아까 투자가치 묻는 거 나왔죠? 투자가치 묻는데 영구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가치 하면은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기대 수익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1년 후에 예상값으로 나올 때는 가중평균해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고, 그럼 투자가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 요구수익률 나왔잖아요. 소득이득률과 자본이득률을 합해서 요구수익률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대료 연수익률을 묻든가 또는 자본이득률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뭐가 되도록 하면 돼요? 합쳐서 요구수익률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거고.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제 화폐시간가치. 화폐시간가치에서는 계산을 줄 때 이제 일시불을 이용해야 되느냐, 연금을 이용해야 되느냐, 푼돈 계산하는 거냐. 한 번밖에 없는 경우는 일시불. 근데 미래돈을 알고 현재돈을 계산하려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재돈을 알고 미래돈을 알려고 할 때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것을 알려주면 그때는 연금이 필요하고, 똑같은 금액을 알려줬다면은 연금이 필요해. 이미 목돈을 물을 거니까. 미래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현재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고, 일시불을 알려주고 한 번을 알려주고 미래돈, 현재 돈을 알려주고 푼돈을 물을 때는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현재 돈을 쪼개야 되니까. 미래돈을 알려주고 푼돈을 물으면 감채임계수 필요하고. 그럼 된 거고요. 그냥 그 공식의 숫자를 문제에서 알려줬을 때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는 그냥 풀고,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건 아까 2개 또는 3개 정도, 2개 또는 3개 정도는 직접 계산을 하는 거고. 됐나요? 다 됐네. 지금까지 계산 문제 유형을 다 말씀드렸어요.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도 지난번에 특강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계산 문제 그 교재를 보시면 그 다 유형별로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기출문제의 유형은 볼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출제된 유형만 따져도 반 틈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할만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 현금 수지 측정에서는 순영업 소득 계산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세후현금 수지 계산하는 게 이제 맨 밑에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묻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풀어야 되는 거, 좀 패스하는 거, 이걸 입장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고요.
요거는 이제 가유순전후죠. 가유순전후해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유현금수지. 자, 각 단계별로 빼고 더하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유효부터 출발해서 영업경비를 빼고 부채 서비스액 빼고 그다음에 영업소득세를 빼죠. 자,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자, 위는 물론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있고요. 대손 충당금이 있죠. 기타 소득을 더하기는 하지만, 자, 이게 각각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론 정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계산도 안 되고 이론도 안 되는 거예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걸 구별해야 되죠. 포함되는 항목은 유지비, 관리비, 무슨 전기요금, 전화요금, 각종 요금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거 말고 특별히 재산세를 더 주의를 하시라고 했고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거 위에서 아래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 말고도 감자, 소개라 그랬죠. 요거 포함시켜야 돼요. 요걸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하면은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함정으로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을 함정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걸 빼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론으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이론으로도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는 이제 용어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원금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당 지불액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경우에 따라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월부금이라는 말 안에는 원금이자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융자 월부금인데 그거를 연간으로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유순전후 계산하는 거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보통이에요. 1년 단위로.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소득세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요 용어들을 익혀야 된다. 용어들을. 원리금 지불액, 저당 지불액, 연간 융자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이 부채 서비스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금 균등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세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하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 하죠. 중요도가 높은 건 이 왼쪽이고요. 이거. 네, 이걸로 이제 계산 문제는 이걸로만으로도 거의 해결이 되니까 굳이 할 필요 없죠. 다만 이론적으로는 요거 원금 상환분은 세전연금 수지에서 계산할 때는 더 해야 되고, 이자 비용은 순영업소득 계산을 여기서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영업수지 계산이고, 여기까지 영업수지 계산이죠. 영업수지는 이제 영업소득이득이죠. 소득이득. 소득이득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복귀 계산 있죠. 나중에 처분했을 때 매순전후 하죠. 요거까지 하면 이제 요거는 사실 계산 문제로도 거의 잘 나오지 않고요. 이제 빼는 단계가 다 각각 3개인데, 저기 왼쪽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하는 구조하고 똑같죠. 여기도 경비는 경비인데 이제 매도 경비고, 여기는 빚은 빚인데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다 못 갚은 빚을 이때 갚아야 되고요. 이때 세금은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분복귀 계산하면 되고, 자, 이거는 뭐 이 정도예요. 더 이상 뭐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론 문제, 계산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7번, 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가시면은 9번, 10번.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수지 계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맞죠?
다음에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고 적산임료 산정 시 필요 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패스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모의고사 보실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문들 패스하고 지나갔으면은 점수가 나올 만큼 나오는 시험이에요. 이런 어려운 지문들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자꾸 2번 읽고 3번 읽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실전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함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면은 패스하고 지나가야 돼요. 3번에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는 순영업소득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 거 아니죠? 그 부채 서비스액이 0이면 똑같은 값이 될 수 있죠. 그럼 남의 돈 없이 투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에서 2번, 3번 읽는 것보다는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서 3번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번이 결국 옳다란 얘기예요. 이거는 적산임료 산정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적산임료를 산정할 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라고 했죠. 자, 이 필요재경비 항목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돈 1억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예금을 할 건가 아니면은 건물을 매입을 할 건가 해서 건물 임대료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 임대료를 얼마 받으면 될 건가 이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럴 때 예금에 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예금 금리를 기초로 한다 그랬어요. 기대이율은 정기예금 금리를 기초로 한다. 그럼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1년에 2%를 얻는다면 내가 1억에 대해서 200만 원은 최소한 손에 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예금과는 달리 각종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필요재경비란 말이에요.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은행에 예금하면은 감가가 안 되잖아요. 원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건물 사면은 감가는 같이 하락하잖아요. 낡아지면서. 그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임차인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나는 200만 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있어야 되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청소도 해주고 깨진 거 갈아도 줘야 되고 고장난 거 고쳐줘야 되는 비용 누구한테 받아낸다고요? 임차인들한테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200만 원은 최소한 확보하니까.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죠. 예금 세금 있어요 없어요? 예금은 세금 없다고요. 재산세 없다고. 재산세. 소득세는 있죠. 물론 나중에 나도 여기서 소득세는 내야 돼요. 임대소득세는. 이건 소득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조세공간은 재산세 같은 거 각종 뭐 부담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예금에는 없는 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결손준비비 미리 받아야 돼요. 혹시라도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얹어서 받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공실기간 동안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실기간 동안 돈 안 들어오는 건 누구한테 미리 받아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미리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공실기간 돈은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는 발생하는데 공실기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미리 얹어서 받아놔야 된다고. 사는 사람한테. 이제 기억나세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방이 있죠. 내가 이 건물 운영하느라고 이런 비용이 늘 나가니까 통장에 일정 부분 잔액을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금을 했더라면 그 통장에 일정 부분 잔액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함께 예금해 가지고 이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이자는 누가 내야 돼요?
그것도 임차인이 내야 된다고. 그걸 뭐라고 해요? 정상운전자금. 정상운전자금 이자는 누가 내야 된다고요? 임차인들이 내야 된다고. 이걸 다 얹어서 받아야 나는 최소한 이게 확보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설명드렸어요. 6월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고, 6월 마지막 시간에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요거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영업경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영업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데 가유순전할 때 필요재경비에는 들어가는 적산임료 산정시. 이제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게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5번은 됐고요. 10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영업수지 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업경비 항목들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요거는 영업경비 항목, 지금 여기에 요거 포함되는 거고 요거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죠. 요거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걸 알면은 사실 정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니은의 소멸성 보험료를 설명드리려고요. 소멸성 보험료라는 단어가 있죠. 자, 소멸성이 있다면은 비소멸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5년 계약해서 60개월 계약해서 매달 5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50. 자, 이 납입 총액, 원금 총액은 3천만원이 되겠죠. 5, 6, 2, 30. 근데 이때 1200만원을 환급해 준다. 만기 환급. 이런 보험 많죠. 만기 환급 되는 거. 그럼 매달 50만원이 다 보험료가 아니란 뜻이에요. 얼마가 보험료일까요? 보험료를 얼마만 계산해야 될까요? 60개월 후에 1200만원을 돌려주면 1800만원만. 그럼 매달로 따지면 매달로 따지면은 30만원만 보험료로 계산하면은 안 되고, 왜 안 되는가 하면 1200만원 돌려주는 건 60개월 뒤에 돌려주는 거죠. 매달로 계산하면은 20만원이 아니에요. 1200 나누기 60 하면 안 돼요. 예, 할인을 해야 돼. 이렇게 쪼개야 되니까. 매달로 쪼개야 되니까. 60개월 뒤에 1200만원 받는 것보다는 매달 받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매달 20만원보다 적게 받아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감채기금 계수를 적용해야 돼요. 그죠? 분돈 계산해야 되니까. 늘 이걸 생각해. 늘 미랫돈을 쪼개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면, 이거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할 때는, 그러면은 50 빼기 15에서 35만원만 소멸성이고 15만원은 비소멸성이 되는 거예요. 뭐만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35만원만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비소멸성은 보험료가 아니에요. 소멸성만 보험료예요. 예,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걸로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자, 11번 같이 출제된 것도 있어요. 11번에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하고 있죠. 고정비용이 아니라는 얘기는 변동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그런 비용이죠. 여기 바로 4번이 되겠죠. 4번. 직원의 중개 실적에 따른 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됐나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12번 같은 형태의 문제 조심해야 돼요. 12번 같은 형태의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우리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유효총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항목으로 짝지은 것은 하면은 요 위에 있는 항목들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임대료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해요? 임대 단위수가 필요하겠죠. 공실 필요하겠죠. 대손 충당금 필요하고 기타 소득 필요하겠죠. 그럼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하면은 이제 요 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요건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계산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업수지 계산이죠. 그럼 영업수지 계산이면은 이쪽 다잖아요. 아까 이게 다 영업수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매순전후는 지분복귀 계산이고, 잔금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잔금은 지분복귀 계산에서 나오는 거죠. 얘는 영업수지 계산할 때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잔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질문을 잘 봐야 돼. 질문을. 됐나요? 자, 그러면 13번은요 부동산 투자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여 순영업소득을 계산한다. 맞나요?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 수지를 차감하면 부채 서비스익이 된다. 맞죠? 순영업소득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지만 순영업소득에서 요놈을 빼면은 얘가 되는 거죠. 맞죠? 계산상으로 질문할 때는 예서반 일이 순서대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물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세전에서 부채 서비스익을 더하면은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더하면은 유효총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현금수지가 된다. 맞죠? 영업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게 틀렸죠? 소득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죠. 그래서 해설에 13번 해설에 지금 괄호 속에 잘못되어 있어요. 13번 해설의 괄호 속에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야 되죠. 영업소득세가 아니고. 고치셨나요? 자, 그럼 이제 14번, 15번, 16번, 17번 모두 다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거는 할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만한 거라고요. 자, 그 중에서 15번은 여러분이 푸시고 15번과 17번 중에 17번을 제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15번, 16번은 14번, 17번 중에는 17번을 제가 풀어드리고요. 1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15번, 16번 중에서는 그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지금 15번, 16번 형태죠. 그러니까 16번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제거만 하면 되잖아요. 16번에 보시면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포함되고요. 개인적인 업무비 포함되지 않죠. 감자, 소, 개 할 때 개잖아요. 이거는 삭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세 삭제, 개인적인 업무비 삭제,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포함이 되고 소유자급여는 포함이 안 되고 재산세 포함되고 부채 서비스세 포함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한 후에 뺄 셈만 하면 되잖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순영업소득. 자, 이게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건 대체로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가 제일 골치 아픈가 하면은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건축 연면적이 얼마예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죠.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임대 면적 비율이 80%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 대비. 그 소리는 이만큼을 다 임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에 몇 프로만 80%만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80%만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1600제곱미터죠. 1600제곱미터만 임대할 수 있다. 요거 100% 임대돼야 요게 바로 뭐예요? 가능 총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2000에서 곱하는 게 아니라 2000 곱하기 0.8 한 대서 곱해야 가능 총소득이 나온다고요. 그게 100% 임대한 거라고요. 유효 임대 면적을 다 해야 그걸 유효 총소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눈 뜨시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00 곱하기 0.8 요게 전부 다가 임대돼야 가능 총소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 얼마가 돼요?
임대료가 5,000원이죠. 5,000원 곱하기 5,000원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가능청소득이에요. 요 유효 임대 면적 비율에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임대 면적 비율이 그 0.8% 80%라는 얘기지. 유효 총소득 계산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거기 공실률이 따로 제시가 돼 있죠. 영업 경비율도 있고요. 그죠? 평균 공실률이 10%니까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기 했는데다가 곱하기 0.9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지금 여기까지 곱한 데다가 경비가 5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경비 50, 0.5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부터 이렇게 곱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퍼센트를 줬죠. 문제에서 퍼센트를 줬을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곱하기 0.9 곱하기 0.5 하면은 곱하기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끝이네. 맨 끝에 자료는 활용하면 돼요, 안 돼요? 맨 끝에 자료 활용하면은 세전이 나오죠. 계산하면 안 되죠. 지금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데 맨 밑에 것까지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됐고, 결국은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은 18번 세전현금 수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전현금 수지도 밑으로 내려갈 때 원리금 지불액, 그 부채 서비스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19번 같이 세후현금 수지 계산하는 게 그나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 말이에요. 왜? 세후현금 수지를 구할 때는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19번을 풀어드리고 18번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세후를 묻죠. 세후를 물을 때는 옆에 세율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세율이 있으면, 그 자료에 제시된 자료에 세율이 있으면 옆에다가 뭘 써야 돼요? 순대이감을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유순전후죠. 가유순전후. 세후니까 가유순전후의 맨 밑에 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맨 밑에 거 묻고 있고, 세율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옆에다가 뭘 써놓고 순대이감을 써놓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이래야 물 흐르듯이 풀어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을 줬네요. 가능청소득부터 알려준 게 아니고. 이게 얼마예요? 1억 1억 원인가요? 순영업소득이 1억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 빼면 돼요, 안 돼요? 빼면 안 됩니다. 이거 재산세는 함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정으로 넣는다고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재산세는 이미 경비에서 뺀 상태에서 지금 1억이 나온 거예요. 1억 계산할 때 이미 이게 포함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함정을 내요. 자, 그럼 빼야 되고, 그거는 그럼 재산세는 제거하고 뭐를 빼야 돼요? 연간 융자 월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 원금이자 다 들어가 있죠. 7천만 원을 빼면은 얼마예요? 3천. 세전이 3천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럼 순위 1억이니까 대체 충당금급이 없고, 그 다음에 융자 이자가 5천이고, 감가상각비가 500인가요? 그럼 5,500을 빼면은 4,500이고, 4,500에다가 세율 30% 곱하면은 1,350 나오나요? 1,350을 여기서 빼야 되죠. 그래서 1,65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숙달을 시키느냐가 문제예요. 숙달을 시키면 시키는 만큼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반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투자분석 기법
자, 오늘 문제 풀이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이론 정리는 좀 해서 다음 주에 바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론 정리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분량이 많거든요. 최근 10년간 여기에서 무려 30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만, 투자분석 기법에서만 30문제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거죠. 자, 이 투자분석 기법은 자, 일단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죠. 자, 여기서는 이 구분 자체가 중요해요. 어림셈법은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비율분석법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하지 않죠. 이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걸 엄청 많이 물었거든요.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섞어놓고 무슨 법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을 많이 물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순순회가 있죠.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죠. 그거 말고도 현가 회수기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연평균 순현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5개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5가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익성지수. 그러니까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외우는 게 더 쉬워요. 순순회 말고 현가, 연평균 순현가, 현가. 그리고 할인이란 단어도 화폐시간가치 고려한다는 뜻이죠. 자, 일단 구분이 중요해요. 구분. 자,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승수하죠.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승수법은 뜻이 뭐라 그랬죠? 승수법 뜻. 기간. 얼마 만에 회수하느냐. 예를 들어 승수가 10이다. 이 소리 뭐예요? 10년 만에 회수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승수는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승수법, 수익률법 이렇게. 자, 이게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으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 소리고,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으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맞죠? 세전연금 수지 승수는 세전연금 수지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세후연금 수지 승수는 세후현금 수지로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있죠. 근데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을 회수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총 투자액을 회수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지분 투자액을 회수해야 되죠. 그래서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여기가 4억이다. 근데 여기에 총소득이 1억이다. 그럼 1억으로 10억 회수하는 데는 10년 걸릴 것이고, 이게 7천만 원이다. 그럼 7천만 원으로 10억 회수하는 데는 약 14년 걸릴 것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세전연금 수지로 4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세전승수가 되는 거고. 됐죠? 자, 제가 이거 쓸 때마다 승수법을 위에 쓰고요, 수익률법을 아래 썼죠. 맞잖아요. 이 위에 요렇게는 뭘 비교하고요? 총투자액. 요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총투자액, 여기 지분투자액 들어가죠. 그럼 수익률법은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 붙어 있는 총자산 회전율이고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 환원율이 들어가고요, 세전현금 수지 승수 역수는 지분 배당률 하고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 승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죠. 후자는 다 후자 붙어 있고 총자 다 총자 붙어 있죠. 근데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이 이만큼을 버는 거예요? 수익이 난 게 총 투자액이 낸 수익이고요,
여기는 지분 투자액이 낸 수익입니다. 자, 그렇게 쓰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액이 분모로 오게 돼 있어요. 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찍어 놓으라고요. 눈으로. 승수법은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거고,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 투자액이 분자로 가니까 위에 투자액이 있고 얘네들은 밑에 투자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환원율은 이렇게 하면은 총투자액에 대한 순소득 비율, 이게 분모란 말이에요. 맞나요? 지분배당률은 하면은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세후 수익률은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후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러면 이게 분모 분자에 그냥 눈으로 사진 찍듯이 찍어 놓으면 됐잖아요. 세전승수 하면은 투자의 승수는 위에 있잖아요. 승수는 수익률은 밑에 있고, 세전승수 요거는 세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비율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이것도 이제 문제는 용어죠. 용어를 얼마나 잘 잊지 않고 기억하느냐.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요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뜻만 물었어요. 순소득승수란 하면서 순소득승수란 순영업소득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지분배당률이란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비율,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물었어요. 또는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이것도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물은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뜻 물은 게 다야. 여기도 뜻 물은 게 많아요. 순영가가 뭐예요? 물은 대답해야 되죠. 뭐예요? 순영가는 유의평가합 빼기 유출평가합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물으면 유의평가합 나누기 유출평가합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러면은 수영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유의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얘기는 이제 내용이 꽤 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좀 해야 되고요. 여기는 내용이 없이 그냥 뜻만 물어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근데 2년 전에 처음으로 내용을 하나 물었어요. 총소득 승수가 더 커요? 순소득 승수가 더 커요? 이렇게. 그 소리는 총소득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순소득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 소리라고요. 뭘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순소득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순소득 승수가 더 큰 게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는 세전 승수가 더 큰 게 보통이에요? 세후 승수가 더 큰 게 보통이에요? 세후 승수가 더 큰 게 보통이죠. 근데 세전 승수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내용 나온 거예요. 내용.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누가 더 큰 게 보통이에요? 지분 배당률이 더 큰 게 보통이겠죠. 이건 세금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맞나요? 여기서는 누가 더 큰 게 보통이에요? 여기는 총 자산 회전율이 더 크고 종합환원율이 더 작겠죠. 공실까지 반영해야 되니까. 다음에 비율분석법에서도 비율분석법 그 뜻을 물은 게 보통이라고요. 비대부채 있잖아요. 경비비율까지 해서 대는 대부비율, 대부비율이 뭐예요? 부동산 가치 전체 중에서 남의 거 비율이잖아요. 대부비율이 60%다. 남의 게 60%다. 내 거는 40%다. 요거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란 얘기고. 다음에 이거는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고요. 채무불이행률은 누가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얘는 1보다 작을수록 좋은 거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거 뜻만 물었어요. 이게 1보다 크면은 감당이 되고 1보다 작으면 감당이 되고,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경비. 근데 지금까지는 이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을 많이 물었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가능 총소득을 한번 물었고요. 문제에서 주는 데 따라 하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이런 비율 분석법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이 단순 회수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회계적 이익률 있죠. 회계적 이익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뜻만 물었다. 뜻만. 그러니까 이게 투자이익이 뭐가 나와야 되고, 소득이 뭐가 나와야 되고, 그 짝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입평가합 마이너스 유출평가합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 이것도 많이 물었어요. 여기서는 유입평가합 나누기 유출평가합이죠. 이것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 내부수익률법은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이제 내용 이제 점점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얘네들은 할인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 두 놈은 뭘로 할인해야 되고, 두 놈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해야 되죠. 요구수익률로 할인하고, 요 놈은 내부수익률로 할인해야 되고. 자, 이런 걸 묻는다거나, 투자 분석 기법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순형가법이다, 뭐 이런 주관적인 내용, 내부수익률법은 뭐 좀 난이도 높은 복수의 해 문제라든가 또는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얘네들은 이 용어는 익혀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종합반환율, 지분배당률, 특히 요 가운데 있는 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돼요. 됐죠? 요 다음 주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214쪽에 문제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설명 됐으니까. 됐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